네, 안녕하세요. 진로의 창 김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홍입니다. 저도 예. 이름을 써야죠. 예, 이제 파트 3인데 노후 현금 흐름 자산 조금 어렵습니다. 연금, 채권, 배당 이걸 활용해서 흐름을 분산하자. 네. 자, 책임지고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연금은 매달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로 이제 은퇴 이후에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핏줄입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빗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뭐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분께서 열심히 돈 되는 거는 막 궁금해 하시는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아요. 세금이 맞아요. 돈 갉아먹는 자기가 건데. 명목으로만 딱 보고 네, 세금 그러니까요. 나중에 떼면 얼마인지 네, 맞아요. 계산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세금도 좀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게 이제 됐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제 연금 상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계좌 안에 IRP 계좌 안에 연금 자산이 얼마인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내 자산에 금융 자산이 있네. 뭐 3억이 있는데 나 연금 자산이 어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1억이 안 되세요. 나머지 2억 갖고 난 주식 투자할 거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인생 3억이라 그러면 2억은 연금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1억 갖고 투자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돈을 더 자산 규모를 키워갈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대부분을 보면 대박 심리가 있어요. 한 방에 본. 예, 한 방에. 한 방에 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3억 중에서 1억을 갖고 해야 될 일을 2억, 3억 몽땅 그렇죠. 다 털어놓다가 맞아요. 절반. 많거든요. 그게 우리 역사 하도 전쟁도 많고 외치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많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뭐 이런 거가 우리의 머릿속에 과거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있어요. 그게 가장 우리를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 가장 리스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만 이상하게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확률적으로 해가지고 n분의 1을 해서 이게 확률이 높은 쪽이 아니라 일단 금액이 많은 쪽, 꽉 나도 좋으니까 일단 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한대요. 그 확률은 엄청 떨어져도. 그거 봤었어요. 확률이 100% 1억을 내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뭐 훨씬 더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한 20%의 5억을 내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20%에 다 쏠리는 거예요. 안전적인 맞아요.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꺼번에 다 가진 생각이지 네. 이렇게 나눠서 갖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국민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당장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딱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금액은 작지만 이거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로 미래를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박 심리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금자산 IRP 계좌를 제가 거래하는 고객분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는 좀 순수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좀 표현해서 좀 미안한데, 아니 IRP 연금자산 계좌에다가 연금 계좌에다가 왜 거기 확정금리 있죠? 예금 자산을 넣고 유동성 자산 3개월짜리 1년짜리 2% 3%짜리 거기 왜 그 자산을 넣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러니까 손해볼까 그렇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다 또 세금 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도.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지금 연금 필요한 거는 향후 10년 후인데 10년 후에 필요한 자금을 지금 손해볼까 하고 지금 다 현금 자산에 예금 금리 2, 3%, 많아야 3%거든요. 거기 세금 떼버리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왜 자산을 였는지 그거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채권도 였고 ETF 대우라는 이유가 저는 알아요. 그 이유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고 그래서 돈부모 해야 되죠. 무조건 돈은 보기를 돌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은 안전한 게 최고다.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시켜준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벗어나야죠. 돈은 소중하고 돈은 항상 시장에서 가치가 변한다. 근데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지 않는 자산은 가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또 금융보고 때문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치가 변동성 있는 상품에 실어라. 뭐가 해결해 주느냐?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원칙은 노출하되 예, 시간이 해결해 줄 만큼 감당하면 된다. 그렇죠. 이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궁금한 거 돌발 질문해도 돼요? 예. 아, 예. 그러면 은행에서 일반 요구불 계좌하고 IRP 계좌는 다른 거죠?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IRP 계좌는 개인 퇴직구자예요. 그걸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고, 나중에 요걸- 노후에. 그렇죠.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최소한 5년 이상 연금을 받으셔야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빼쓰는 자금이잖아요. 입출금 그렇죠. 계좌 개념이라고 네, 전혀 그러면 다르죠. IRP 계좌 자체는 나중에 내가 노후에 그렇죠. 고정적으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좌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어, 만약 경우에 따라서 IRP 계좌가 해지해도 관계는 없죠. 근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해서 얼마든지 세금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죠? 시킬 수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1번,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금은 요금을 예금에 이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 개일 수도 있겠네요. IRP 그렇죠. 계좌가. IRP 계좌는 하나인데 계좌는 하나고 그 안에 자산을 여러 개 자산을 여러 여러 개 개를 나눠 이렇게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실을 수 있다. 이렇게. 자, 요만큼 넣고 파이처럼 잘라가지고 요쪽 조금 저기 파이가 아니라 피자. 이렇게 잘라서 투자를 해서 다 이룰 수 있다는 몫을 거죠. 키우는 거다. 요금을 예금은 딱 종목 하나잖아요. 예금. 네, 입출금. 예, 그렇죠. 그 하나밖에 없는 거고 IRP는 그 안에 채권도 들어갈 수 있고 펀드도 주식도 ETF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런 게 너무 헷갈려요. IRP 계좌가 있고 또 ISA 계좌가 있고 막 이런 게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반드시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거 IRP,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 다음에 ISA. ISA는 두 개. 하나는 국내용, 하나는 해외 투자용으로 분리를 해라. 왜냐하면 A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한 수익의 규모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초기에 나온 ISA 계좌는 해외에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물려요. 기타 소득 21% 그러니까 주임세 포함해서 물리지만 요즘 나오는 ISA 계좌는 해외 자금 돌아오는 걸 거기에 넣게 되면 해외에서 수익 난 걸 갖다가 일정한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국내용 하나, 해외용 하나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거 더 물어보세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 자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얘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채권, 배당주나 배당 ETF, 그다음 예금 이렇게 다섯 개? 둘, 여섯 개네요. 예. 6개인데 얘가 좀 특징이 있죠. 자, 용도마다. 국민연금은 사실 이거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도 내가 운영할 수 있죠. 지금은 예. DC형이 들어가면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 퇴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는 필수. 이거는 아마 강제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영업자는 퇴직금 있죠. 노란 있죠. 노란 그러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 노란 공투는 공제우산인가? 예, 뭐 있어요. 그런 게 있는 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 개인 사업자의 IRP 계좌가 있어요. 거기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본인이 추가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한 달 생활비가 4년 후에 가령 10년 후에 내가 월 500이 필요해. 근데 국민연금이 200이 나오고 퇴직연금을 받아서 다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거기서 100이 나온다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300은 이제 확보가 되죠. 개인연금으로 그럼 나머지 200을 개인연금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네, 개인-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렇죠. 거죠.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순수하게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퇴직연금은 내 의지가 반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의무적으로 일정 그 부분 떼요. 퇴직금만큼 떼잖아요. 그죠? 그거를 대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 의지가 반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개인연금, 채권, 배당주, ETF 이거는 예금 이거는
제 다 내 의지가 의지. 다 100이라는 거예요. 네, 100%죠. 예, 내가 얼마큼 예금할 수 있고 운용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 종료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채권, 그 다음에 배당자고 ETF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금. 이렇게 해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개인연금에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개인연금을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게 있어요.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연금 중에 일부는 10년짜리 지급기간이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최하 10년인 거고 예. 10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서 주는 연금이 개인연금이 있고 네. 하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맞아요. 동일 금액을 주는 연금이 있으니까 요거는 잘 확인하시고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5세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제가 85세까지 20년을 마치세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삶이 85세에서 넘어가게 되면 크게 지출이 줄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준비한 것만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내가 은퇴한 시점에서 20년, 65세 기준으로 거기에 네.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좋다.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요. 퇴직연금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개인연금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으로 이걸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특히 그 프리랜서들. 프리랜서들은 IR 개인 퇴직구자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국민연금도 요즘 개인이 자발적으로 다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만큼 사실 좋은 제도가 없어요. 이자율 제일 높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네. 나오는 데는 문제 없다고 봐야죠. 네, 제가 그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그레이드 범위 안에서 등급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국민연금을 먼저 여시고, 네. 그 다음에 개인 IRP 퇴직구자 이용하시고 개인연금 이용하시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면 수익률 제일 좋은 거는 국민연금이니까 네, 그렇죠.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점인데요. 이게 내 집하고 투자형 부동산하고 분명히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 개념을 보니까 투자형 부동산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 차익을 계산하는 그런 투자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내 집 마련은 이건 그 주거비를 픽스 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비용이 픽스가 돼야만 미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내가 노후자금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좀 접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주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무리 자산이 늘린다 그래도 가장 큰 비용이 차지하는 게 주거 비용이거든요. 이게 불안해 버리기 때문에 노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은 사실 이건 노후 자금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안정性, 기본적인 있잖아요. 욕구잖아요. 그렇죠. 욕구를 안정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걸로 자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외에 이제 부동산 투자로 몰아넣는데 최근의 환경으로서는 저는 이걸 좀 이제 권장하고 싶지 않은 자산들이에요. 부동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오피스텔 이렇게 보면 공실이 너무 많아요. 공실이 너무 많죠. 많고, 예. 표시를 잘 안 하지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근데 투자형 부동산은 현재 저는 우리나라 시장 이제 우리 자본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가 보면 선진국형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성장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부분만 물가에 오르는 정도만 경제 성장률이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으로서의 내 노후 준비 자산을 늘려가겠다.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바꾸는 게 좋고요. 그러면 뭐냐? 사실 금융자산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 나면 없죠. 0.6%인가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눈을 가려서 4%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숫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질 숫자를 항상 실질이라는 단어를 제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은 어차피 한 채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과도하게 투자해서 수십억짜리 집에서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주거비는 최대한 낮추는 게 맞지 않나요? 최소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인데요. 그 은행권에서
한 25년 근무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이 친구는 아파트에 있다가 강남 이게 서초 쪽에 아파트에 있다가 은퇴하자마자 바로 가감히 집을 정리를 하면서 빌라로 들어갔어요. 네. 네, 아, 왜냐하면 현명하네. 네, 매월 관리비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니까 들어오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줄여버린 한 거죠. 절반 이하로 내려갈 거요? 네, 그래서 빌라로 가면. 벌써 아마 은퇴한 지가 이 친구가 10년이 넘었는데 아, 예, 우리 같이 제가 만나는 분 중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면서 지금 이 집을 지키는 것과 아니면 줄여서 하는 거하고 좀 내 후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될 텐데 분명히 시세 차익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어떻게 나는 투자를 해서 어떻게 벌겠다. 그거는 별개 얘기고 지금은 투자 욕구가 없는데 내가 살기 위한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적게 쓰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은퇴를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인풋이 규모가 줄어드니까 기존에 이제 고정비로 나가는 주거 비용이 워낙 크니까 이제 이걸 줄인 거죠.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죠. 우리가 지금 대상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젊은 사람들 얘기했다가 어쩔 때는 은퇴자들 얘기했다. 어디가 포커스인가요? 전체 삶을 설계를 할 때 내가 은퇴를 하면 준비된 자산이 줄지 않으면, 즉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급히까지 다시 포트폴리오를 줄여라는 그러니까 이게 부분에 평생에 대해서, 대한 모든 연령대가 다 그 걸쳐 얘기를 있다는 하죠. 얘기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원칙입니다. 공부한 확신과 근거 없는 자신감은 다르다. 야, 이게 와 닿는데. 공부한 확신, 근거 없는 자신감. 야, 이게 뭡니까?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하거나 선정을 할 때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해서 그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오더라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옆에 좋다는 얘기 듣고 또 본인이 그냥 완벽하게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은 누구나 예측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못 하기 때문에 그게 본인 확신이 없으면 바로 휘말리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거기에 대한 돈의 감정을 넣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공부하라고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다음 장 넘겨보니까 좋은 자산은 항상 싸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좋죠. 예. 좋은 거는 항상 남들한테도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싸게 살 방법이 없더라 그 없습니다. 얘기인데 예.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사실 명품은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명품은 좋은 상품이에요. 좋은 상품인데 왜 좋은 상품이냐 그러면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고로 사도 뭐 나 예. 중고로 팔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싼 거예요. 비싼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죠. 비싸더라도. 예. 지금 현재 가치는 비싸지만 이게 충분히 공부가 되면 미래도 계속 비싼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비싸니 아무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그게 자산에 지금 명품 가방도 있고요, 명품 시계도 있고 막 네. 그런 거죠. 지금 명품 아파트도 사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저는 아파트는 명품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0년 뒤에는 다 건물은 없어지나요? 그렇죠. 건물은 자산이 아니고 토지 부분인 거고요. 아, 토지만 남죠. 투자 자산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일단 토지 기준이에요. 네. 토지 기준이고 건물은 삼각돼서 없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 고정비 소모성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자산이 뭔지를 공부를 해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무 구조와 가치를 공부해라. 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가격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싸게 느껴지면 사고 그렇죠. 비싸게 느껴지면 안 사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계속 사라는 얘기죠. 계속 사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저는 계속 사고 내가 그 싶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확신을 갖는 것이었다면 사야죠. 여전히 싸졌으니까 더 사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더 사야죠. 동의합니다. 네. 근데 살라고 하니까 또 현금이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가끔 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싸질 때가 있어요. 불균형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돈 들고 있다가 사는 거 그게 기회거든요. 예. 네, 그게 기회죠. 네. 예, 이게 남의 확신으로 투자하지 마라. 예, 자기가 공부하지 네, 않으면 뭐, 남의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공부 안 하고 남들이 좋다니까 또는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네, 그냥 맞습니다. 사가지고 벌 수도 있죠. 운이 좋으면. 그렇지만은 대개는 손해를 보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기업도 돈을 버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서로 돈을 버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반도체 본업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성장이라고 가치가 얘기를 있는 하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 거기다 매출이 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운용을 잘해서 돈을 번다. 그럴 수도 이거는 있고, 별개의 문제죠. 부동산 매각해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현금이 느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돈을 벌면 그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매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 예. 그리고 부채가 아무리 있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이 생긴다. 그렇죠. 오케이고. 야, 또 있는 게 이거는 지금 자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선택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현재 가격이 미래 성장성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건 아닌지. 많이 올라있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거기에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급상승을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가격이 지금 워낙 우리가 당겨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당겨서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매출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ROE든가 ROI 부분들이 크게 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냐 그러면 사실상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고평가되고 있지는 않다. 고평가, 네. 저평가. 고평가되고 있지 않다. 적정한 평가 받을 수는 있어도 예, 워낙 고평가가 돼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사도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도 예. 괜찮다. 네. 네. 근데 주식에 대한 건 뭐 저도 증권회사에 있어봤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앞서간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6개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분석을 해봐야지만 과거에 한 6개월 정도 앞섰죠. 그게 확 땡겨서 지금 주가가 올라 있어서 그냥 실적이 발표될 쯤 되면 약발이 다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걸 경험한 거라고 나는 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앞서간다. 그러니까는 빨리 팔고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남들 다 확인됐을 때 하는 거는 아무 이익도 없다. 네. 그래서 선행 지표라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루겠지만 그 눈여겨보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자산을 항상 확인하는 것도 예, 다 연결되는 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야 저건 확실하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그게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집중 투자 전에 반드시 검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검증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재무제표로 들어오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지 본업에 충실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걸 검증이 끝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분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산들을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는 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투자 안 한다. 네, 맞습니다. 얘가 그 투자 원칙이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생계 자금을 아무리 확신했어도 그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집중 투자를 했다. 제가 집중 투자해야 돈을 번다고 말씀드릴 때 일대 들어가서 자기 욕심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들어가서 30%면 너무 만족해. 그러면 그 가격대 오면 미련 없이 일단은 던지라는 거죠. 근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못 던지는 손실 본신들 꽤 있는데 자기 욕심을 사전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요. 일본 투자자들 보면 난 들어갈 땐 10%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막상 10% 나오면 더 올 것 같아서 못 팔거든요. 거기서부터 다시 10%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잘라주는 게 좋고. 그걸 수익 실현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익을 실현해서 원금을 확보해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거기서 10% 남은 거가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도 원금 보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 하는 생기면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그 말씀 드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로스컵 문제인데 판단이 틀렸을 때는 하락의 신호가 나오면 뭐 5%든 10%든 네, 떨어지는 자기가- 오르겠지가 아닌 게 아니라 일단 치는 게 좋다. 예. 네, 설사 오르더라도 쳐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행동 규칙에 보면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대응 규칙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게 전에 말씀 주신 리밸런싱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이게 다시 강조드리고 잠깐만요. 싶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주식 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 우리는 전체 자산에 대한 얘기고 주식으로 갔다 채권으로 갔다 금으로 갔다 원유로 갔다 뭐 해외 자산도 되고 네, 이거 다 지금 통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걸 오해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렇죠. 먼저 못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주식이 얼마, 채권이 얼마, 현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예. 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내 자산이 주식 60, 채권 30, 현금 10을 정했다 그러면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6개월, 6개월 특정 자산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변동이 생긴 자산에 대해서 변동 균형을 다시 맞춰줘라. 이게 초보 투자자들한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식, 자, 100이라는 그 금액이 있었어요. 100을 가지고 처음에 주식 60, 그 다음에 채권 30, 그 다음에 현금 10 이렇게 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가지고 60이 아니라 얘가 한 100쯤 됐다고 쳐요. 다 합하면 140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의 60을 넘어간 부분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채권하고 현금에 이렇게 나눠서 60을 다 남기면 안 되고 어쨌든 다 해가 다시 60대 30대 10으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맞추면. 예. 계산을 다시 해서 이거 혼자 자신 없으면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면 또는 요즘 AI 좋죠. AI랑 상의하시면 다 리밸런싱 해줄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럼 맞추면. 그거에 그 팔아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항상 요걸 유지하는 거예요. 60, 30, 10 이거를. 네. 그게 대응 규칙이라는 거죠. 근데 뭐 주식 올라가니까 한참 가지고 있다가 다시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다시 채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금 보유가 없는데 좋은 주식이 나오거나 좋은 자산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투자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가능한 한 현금은 최소한 10%좀 유지 계속 해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현금성 자산은 꼭 이렇게 유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다음 이제 심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리, 조급함 이게 돈을 잡아먹는 가장 큰 맞습니다. 원인이 될 텐데 불안하죠. 투자를 해놓고 자꾸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오를까 봐요. 오를까봐 그죠? 심리학자들이 이래요. 쇼츠를 왜 보냐 그랬더니 어느 쇼츠를 보면 갑자기 도파민이 터질 때가 있대요. 그거를 기대하느라고 별거 아닌 쇼츠를 긁어내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그 좀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쇼츠를 계속 보면 그걸 한순간에 보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소비하죠. 그죠? 그쵸. 내가 잃어버린 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산성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